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하게 많이 풀었었던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2023년 말쯤이 돼서야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연준 의원 중에서도 내년까지 그 시기를 앞당기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 안에만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도 진행을 하신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음직한 많은 유동성에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이 테이퍼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법이 단순히 그냥 기준금리만 인상한다고 모든 게 다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기존에 한 1년여 가량 굉장하게 큰 폭으로 미국 연준에서는 자산을 매입을 해왔습니다. 이 매입을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 관점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발행한 화폐를 시중에 푸는 어떤 루트 같은 형태로 이걸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산은 이 안에 계좌에 들어가 쌓이고 돈은 밖으로 풀려나가는 형태의 구조가 유지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시작은 이 안에 쌓여져 있던 자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양을 일단 줄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1,000억 달러씩 매입을 했다면 이제는 800억, 700억 계속 줄여나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제 기존에 매입했었던 자산들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면서 거꾸로 돈은 이 계정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유동성 축소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산 시장에 쌓여져 있는 가격과 그리고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힘이 이제부터는 정책 기조가 거의 거꾸로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산 시장에 쌓여져 있는 돈은 부채의 형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씩 줄여나가고 또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가 정확하게 예상했던 궤도만큼 올라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재정을 통해서 떠받들어가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축소를 하고 재정 정책은 완화적으로 유지를 하는 기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주요 인물들의 립서비스 형태를 통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집값 폭등에 대한 부작용까지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웬만한 지역들, 웬만한 국가들의 주택가격 수준 자체가 상당히 감당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부 채권 매입부터 줄이기 시작을 할 것이고 또 최근 들어 실물 경제 여건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확대는 되더라도 아직까지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굉장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고용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기기에는 아직 실물 경제는 불안정하지만 이 자산 가격의 거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을 가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당장 오늘 추경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소비를 계속 촉진시킬 수 있을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 돈을 주는 형태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고 또 하위 80%에 달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 경제 주체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은 계속 풀릴 것이다. 이래서 이 두 가지의 정기 부양책의 종류가 다른 노선을 택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종잡을 수 없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죠. 서울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고가 지역들은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최고가 거래에 대비해서 최대 2억까지도 떨어진 거래들이 한 건, 두 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경기도라던가 아니면 인천 같은 서울과 출퇴근이 용이하지만 조금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실수요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가액대의 지역들은 아직까지 한 건, 두 건 이루어지는 거래가 계속 고가 갱신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두 지역 다 거래량은 작년 대비해서는 뭐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난 게 현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분위기는 상당히 좀 조금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체 국민 중에서 가구 중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한 17,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년에 당장 대선, 뭐 서울시장 선거 이런 대표적인 선거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제 가구들 중에서 한 42, 3% 1주택으로 거주하시는 분들과 한 40%대의 무주택자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여당과 야당 양쪽에서 막 터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정도로 지금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시장인데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디 이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의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께서는 간혹가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정부 말 믿고서 지난해에 매도를 했다.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양도세를 인하를 해주는 형태로 간다거나 혹은 종부세 인하하는 형태로 가면 이거는 뭐 누구 말을 믿고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찌됐건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 시장은 뻔합니다. 계속 변동성이 있는 형태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2, 3년 그 이후가 되다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수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들을 증가를 시켜놨으면서 또 이제 수요 중에서 투자로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는 수익률을 제로 혹은 마이너스까지 낮춰놨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비용 인상에 관한 이슈와 함께 이 수익률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 수요자를 상당히 많이 감소시킬 것 같습니다. 또 사전 청약이 실시되다 보면 이 시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수요자인 거주로서 매수하기 희망하는 분들을 계속 이제 외박, 신도시들로 분산시켜 놓는 형태의 그런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니까 앞으로 뭐 내년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인들의 힘이 많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또 다시 가격이 굉장히 또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게 여태껏 반복되었던 것이 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투자의 종류로서 나의 자산을 재구성을 일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노리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내일 있는 세미나 그리고 모레 주말에 있는 세미나와 저를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